1776년 혁명의 기운이 막 꿈틀대던 아메리카 대륙에요. 작은 책자 하나가 정말 거대한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토머스 페인의 상식이죠. 이건 그냥 책이 아니었어요. 왕에게 충성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시대에 잠깐만, 근데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 말 그대로 생각의 폭탄이었습니다. 페인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무 익숙해서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 안개를 걷어내고 상식이라는 빛으로 세상을 한번 제대로 보자고 말이죠. 자, 지금부터 그 강력했던 목소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페인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그게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면 어느샌가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인다. 와, 이 말 정말 뼈 때리지 않나요? 영국 왕의 지배처럼 너무 오랫동안 당연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 페인은 바로 그 당연함에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잠깐, 근데 정말 그게 옳은 걸까? 딱 이 질문 하나로 그는 관습이라는 단단한 벽을 허물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 책 전체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페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의 시선은 아메리카 대륙을 훌쩍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다. 이건 인류 전체의 싸움이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죠.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대담한 생각이었어요. 이게 그냥 어느 식민지의 작은 저항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보편적인 투쟁이다. 이렇게 의미의 판을 확 키워버린 겁니다. 이 선언 하나로 독립의 명분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자, 이제부터 페인의 날카로운 논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영리한 원칙을 하나 세워요. 나는 왕 개인을 비난하지 않겠다. 나는 왕이라는 제도 자체를 문제 삼겠다. 이게 진짜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특정 인물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가면 그냥 감정 싸움이 되잖아요. 그걸 피하고 군주제라는 시스템 자체가 가진 모순을 파고들겠다는 거죠. 오직 이성과 논리로만 정면 승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럼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페인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해요. 한마디로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부당한 권력에 짓눌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권리로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는 거지? 영국 왕과 의회가 우리에게 했던 짓들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다는 거죠. 그들의 권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지 그 근본부터 따져 묻고 여기에 저항하는 건 우리의 당연한 권리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페인 사상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한번 꿰어볼까요? 그건 바로 사회와 정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사회랑 정부가 다르다는 게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그때는 아니었어요. 대부분 이걸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페인은 딱 잘라 말합니다. 이 둘은 태어난 배경부터가 완전히 다르다고. 그리고 이 간단해 보이는 구분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논리에 정말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사회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바로 우리의 필요에서 태어났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긍정적인 마음에서요. 그러니까 사회는 우리를 북돋아주는 후원자 같은 존재죠. 그런데 정부는 정반대예요. 이건 우리의 어두운 면, 그러니까 사악함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서로 해치고 빼앗으려는 본성을 억누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우리를 벌주고 통제하는 처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사회는 축복, 정부는 필요하기다. 이 근본적인 차이, 이걸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페인의 생각을 정말 한 문장으로 압축한 유명한 말이 있죠. 아무리 정부가 잘 돌아가도 그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정부라는 것 자체가 우리 자유의 일부를 가져가는 걸 전제로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최악의 정부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래 정부가 없어서 겪어야 할 고통을 오히려 정부 때문에 겪는 상황. 이게 진짜 최악의 비극 아니겠어요? 우리를 지켜달라고 만든 경호원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꼴인데 우리는 심지어 그 경호원 월급까지 꼬박꼬박 내주고 있는 셈이니까요. 여기서 페인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정부는 인간의 잃어버린 순수를 가리는 옷과 같다는 겁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양심이 이제 더 이상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한 정부라는 강제적인 옷이 필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해요. 왕의 화려한 궁전은 무너진 낙원의 폐허 위에 세워진 거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그건 사실 우리 인류가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씁쓸한 증거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필요하기라는 걸 대체 왜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페인의 대답은 아주 실용적이에요.
바로 안전이라는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보험 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험료, 그러니까 세금을 좀 내는 대신에 내 나머지 모든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시스템을 사는 거잖아요. 결국 정부의 목적은 딱 하나, 안전보장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좋은 정보는 뭐겠어요? 당연히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해주는 요즘 말로 가성비가 최고인 정보겠죠. 자, 그럼 그런 좋은 정보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페이는 여기서 복잡한 이론을 늘어놓는 대신에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나 들려줘요. 자, 한번 같이 상상해 보자고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 딱 도착했다고 말이죠.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정부라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고 또 논리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자,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일단 사람들이 외딴 것에 도착했어요. 혼자서는 집도 못 짓고 사냥도 못 하잖아요?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 절박한 필요가 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하나의 사회로 뭉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아요. 서로 돕고 위지하면서 굳이 법 같은 거 없어도 양심만으로도 평화롭게 지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슬슬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기심이 고개를 들고 서로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해요. 도덕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규칙을 만들기로 해요. 이게 바로 정부의 시작인 거죠. 아마 처음에는 마을의 큰 나무 밑에 다 같이 모여서 모든 걸 직접 결정했을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민주주의죠. 그러다 마을이 점점 커지고 사람도 늘어나니까 맨날 다 같이 모이는 게 불가능해지잖아요. 바로 이때 대의제라는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아, 우리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뽑자. 이렇게요. 자, 이 짧은 가상의 이야기 속에 페이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핵심 비결 두 가지를 숨겨놨어요. 첫 번째는 선거를 자주 하는 것. 대표들이 나도 임기 끝나면 저 사람들 속으로 돌아가야지. 이걸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딴 마음을 안 품죠. 자기가 만든 법으로 자기가 고통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의 이익. 대표나 국민이나 우리는 한 배를 탔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좋은 정부의 비결, 뭐 대단한 게 아니었죠? 바로 이렇게 간단하고 상식적인 원리였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페인이 핵심을 딱 짚어냅니다. 정부의 진짜 힘, 그리고 우리 국민의 행복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뭐 왕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에서 나올까요? 절대 아니죠. 바로 국민과 정부가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즉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바로 선거고요. 이 간단한 원칙이야말로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가르는 유일한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페이는 자신이 방금 세운 이 상식이라는 날카로운 메스를 손에 줍니다. 그리고 수술대 위에 뭘 올리느냐? 바로 당시 세계 최고라고 모두가 칭송하던 영국 헌법입니다. 모두가 완벽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바로 그 시스템을 페이는 이제부터 거침없이 해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페이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게 최고다라고 생각해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단순한 정부는요,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 고장났는지 바로 보여요. 그래서 고치기도 쉽죠. 근데 영국 헌법은 어때요? 이건 뭐 너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나라가 아파도 도대체 원인이 뭔지 누구 탓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의사들마다 전부 다른 진단을 내놓는 중병에 걸린 환자처럼 그냥 혼란 속에서 끙끙 앓기만 하는 거죠. 페이는 영국 헌법을 딱 세 조각으로 잘라버립니다. 첫째, 왕. 이건 군주 독재의 찌꺼기다. 둘째, 귀족원. 이건 귀족 독재의 찌꺼기다. 그리고 마지막, 국민의 대표인 평민원. 이게 바로 공화정의 새로운 씨앗이다. 자, 문제가 뭔지 바로 보이지 않으세요? 이 세 개 중에 두 개, 그러니까 왕과 귀족은 국민이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대대로 물려받은 권력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냥 낡아 빠진 폭정의 유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페이는 영국 헌법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핵심 원리, 바로 견제와 균형의 심장을 정통으로 겨눕니다. 왕과 귀족과 평민원이 서로를 견제해서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페이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환상인지를 지금부터 낱낱이 까발리기 시작합니다. 페인의 판결은 아주 단호해요. 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웃기는 소리거나 아니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모순덩어리라는 겁니다. 자, 그가 이 논리를 어떻게 박살내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우리 한번 논리를 따라가 볼까요? 첫째,
평민원이 왕을 견제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견제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을 못 믿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애초에 왕은 가만 놔두면 언제든 폭군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다라는 걸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왕은 잠재적 독재자다.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바로 다음 단계에서 이 논리가 그냥 박살이 나버립니다. 자, 방금 왕을 못 믿겠어서 평민원이 견제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곧 평민원이 왕보다 더 현명하고 믿을 만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바로 그 현명한 평민원이 만든 법안을 누가 거부할 수 있느냐? 바로 왕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왕이 평민원보다 더 현명하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왕은 어리석고 위험해서 평민원이 감시해야 하는데 동시에 그 왕은 평민원보다 더 현명해서 평민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 이건 뭐 완벽한 모순이죠. 그냥 논리가 파탄 난 겁니다. 페이는 이 상황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요. 이건 그냥 말도 안 되는 부조리다. 견제와 군영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재를 벗겨보니까 그 안에는 그냥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헛소리만 들어있었다는 거죠. 정말 통렬한 비판입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자유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건 대체 왜일까요? 페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건 엉터리 같은 정부 시스템 덕이 아니라 바로 위대한 영국 국민 덕분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사랑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성격에 살아있기 때문에 왕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모든 공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페인은 이 첫 번째 파트를 아주 도발적인 비유로 마무리합니다. 썩어 빠진 정부에 대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건 마치 나쁜 사람한테 푹 빠져서 좋은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원래 다 이런 거지 뭐 하는 익숙함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더 좋은 세상을 상상할 능력 자체를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25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선입견을 한번 내려놓고 진짜 좋은 사회, 진짜 좋은 정부란 뭘까 한번 상상해 볼 준비 되셨나요? 정부가 최상의 상태에서도 뭐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필요악이라면 말이죠. 당시 유럽 전역에서 자유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칭송받던 영국은 과연 어땠을까요? 토머스 페인은 바로 이 지점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 영국 헌법에 사실은 어떤 문제가 숨어 있었는지 페인의 냉철한 분석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페인은 다짜고짜 영국 헌법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 장점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럴만도 한 게 당시 유럽 대륙은 절대왕전의 폭압 아래 신음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에 세워진 제도로서는 분명 훌륭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페인은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헌법은 심각한 결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겉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하지만 정작 국민에 대해 약속했던 자유는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페인의 비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의 핵심 철학인 단순성의 원칙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페인은 정부란 단순할수록 좋다고 봤어요. 왜냐? 단순해야 고장날 확률도 적고 설령 문제가 생겨도 어디가 잘못됐는지 금방 알아채고 고칠 수 있으니까요. 마치 기계처럼 말이죠. 부품이 몇 개 없는 간단한 기계는 딱 보면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수천 개의 톱니바퀴가 막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계는 한번 멈추면 전문가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한 것과 똑같습니다. 페인은 바로 이 단순성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영국 헌법의 복잡한 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이 비교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페인은 영국 헌법을 절대군주제와 비교하는데요. 물론 절대군주제는 최악이죠. 페인도 인류의 수치라고까지 말하니까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단순함입니다. 만약 백성이 굶주리고 고통받는다면 그 고통의 원인이 누군지 모두가 압니다. 바로 왕이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니까 해결책도 분명해져요. 그런데 영국 헌법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복잡해서 나라에 문제가 생겨도 이게 도대체 왕 때문인지 귀족들이 모인 상원 때문인지 아니면 평민 대표인 하원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페인의 비유가 기가 막힙니다. 모든 정치 의사가 각기 다른 약을 처방할 것이다. 결국 진짜 원인은 아무도 모르는 채 시간만 흐르고 국민의 고통은 계속되는 거죠.
그럼 이제 페인이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시스템을 어떻게 해부해서 그 안에 숨겨진 모순들을 하나하나 까발리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페인은 영국 헌법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눕니다. 첫째, 국왕. 이건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됐던 옛날 군주제의 낡은 유산, 즉 폭정의 잔재라고 규정합니다. 둘째, 귀족원. 소수의 세습 귀족들이 다 해먹던 귀족 정치의 폭정의 잔재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평민원. 이것만이 유일하게 국민을 대표하는 새로운 공화주의적 요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페인의 관점에서 영국의 자유는 오로지 이 세 번째 요소, 평민원의 힘에 달려있는 셈이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세습이라는 단어입니다. 국왕과 귀족들은 권력을 물려받잖아요. 국민이 선거로 뽑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국민에게 책임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페인은 바로 이 점 때문에 국왕과 귀족원이 국가의 자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겁니다. 그들의 권력은 국민의 뜻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자유의 원칙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페인은 당시 영국 헌법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이건 완전히 웃기는 코미디, 희극일 뿐이라고 일축해버리죠. 영어 원문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farcical-하다고, 말도 안 되는 희극이라고요. 그 단어들이 아무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그냥 모순 덩어리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신랄하게 비판했을까요? 페인의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평민원이 국왕을 견제한다는 말 속에는 이미 몇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첫째, 국왕은 감시 없이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다시 말해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욕망은 군주제가 가진 타고난 질병 같은 거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죠. 둘째, 그렇기 때문에 그 견제의 임무를 맡은 평민원이 왕실보다 더 현명하고 믿을 만한 집단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런데 페인은 바로 다음 단계에서 이 논리의 결정적인 허점을 파고듭니다. 자, 바로 이 부분에서 페인 비판의 날카로움이 폭발합니다. 평민원이 왕을 견제해야 할 만큼 현명하다고 해놓고 바로 그 헌법이 동시에 국왕에게도 평민원을 견제할 힘을 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평민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왕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이 시스템의 비논리적인 본질, 그 부조리를 정확히 짚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거대한 역설, 즉 패러독스가 발생합니다. 이 시스템은 평민원이 국왕을 견제할 만큼 충분히 현명하다고 가정하면서 바로 그 다음 순간에는 국왕이 그 현명하다는 평민원을 견제할 만큼 더 현명하다고 가정해버립니다. 페인은 묻습니다. 어떻게 평민원이 왕보다 현명하면서 동시에 왕이 평민원보다 현명할 수가 있느냐? 이건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고 그가 보기에는 그냥 한낱 부조리에 불과한 겁니다. 이 문장은 군주제라는 제도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어리석음을 정말 기가 막히게 꼬집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왕이라는 자리는 그 사람을 세상과 단절시킵니다. 궁전이라는 높은 담장 안에 갇혀서 주변에는 아첨하는 사람들 뿐이니 실제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진짜 정보를 얻을 길이 없죠. 그런데 정작 왕이 해야 하는 일은 전쟁이냐 평화냐, 법을 만드느냐 마느냐처럼 세상의 모든 정보를 꿰뚫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페인은 이렇게 정보로부터는 철저히 차단시켜놓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군주제 자체가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바보 같은지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분석은 결국 페인을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파괴적인 질문으로 이끕니다. 자,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권력은 어디서 왔는가? 국민이 믿지를 못해서 항상 감시하고 족쇄를 채워야만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권력을 도대체 왕은 어떻게 손에 넣게 되었냐는 거죠. 페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명한 국민이 스스로 그런 위험한 권력을 만들어 넘겨줬을 리는 없고 신이 그렇게 불완전하고 견제가 필요한 권력을 주었을 리도 없다는 거죠. 이것은 왕권의 정당성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정말 무서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페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영국의 헌법이라는 기계 안에서 사실은 하나의 바퀴,
즉 왕실이 다른 바퀴들보다 훨씬 무겁고 강력해서 결국 전체 시스템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평민원이나 귀족원이 그 속도를 좀 늦추거나 잠시 삐걱거리게 만들 수는 있어도 결국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최초의 동력을 제공하는 그 힘, 즉 왕실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다는 것이 페인의 최종 진단입니다. 자, 이제 페인의 비판은 영국 정부라는 하나의 특정 사례를 넘어섭니다. 그는 문제의 뿌리를 파고들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군주제라는 제도 그 자체입니다. 영국 헌법이 가진 여러 문제점들이 단순히 설계상의 결함이 아니라 그 중심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군주제라는 원리 자체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라고 본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구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구분들은 자연스럽거나 신성하다고 말하죠. 남성과 여성은 자연이 만든 구분이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하늘이 만든 도덕적 구분입니다. 하지만 인류를 왕과 신민, 즉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로 나누는 것은 자연에도 종교에도 그 어떤 근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무리의 인간이 다른 모든 인간들 위에 군림하는 마치 새로운 종족처럼 나타났는가? 이건 평등하게 창조된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완전히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구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페인은 아주 대담하고 어쩌면 그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추정을 합니다. 군주제라는 제도의 발명이 인류 역사에 전쟁과 혼돈을 가져온 근본 원인이라는 거죠. 그는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세상의 초기 시대, 즉 태초에는 왕이 없었고 그 결과 전쟁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인류를 끝없는 싸움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것은 바로 더 넓은 영토와 더 높은 명예를 향한 왕들의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군주제의 기원을 이교도들의 문화, 그리고 우상 숭배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킵니다. 심지어 악마가 꾸며낸 가장 번성한 발명품이라고까지 말하죠. 당시 사회에서 이교도나 악마의 발명품이라는 표현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난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왔다는 왕권 신수설의 심장을 정면으로 겨누는 비수와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자, 이제 페인이 어떻게 그의 독자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책, 바로 성경을 이용해서 왕의 신성한 권리라는 개념을 산산조각 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는 왕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바로 그 책을 통해서 군주제가 사실은 신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는 먼저 구약 성서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쟁 영웅이 된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심지어 당신의 아들과 손자까지 대대손손 우리를 다스리는 왕조를 열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기드온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런데 이게 그냥 겸손해서 영예를 사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할 권리가 없으며 오직 주님만이 모두의 진정한 통치자라고 선언합니다. 군주제라는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겁니다. 하지만 왕에 대한 열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30년쯤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왕을 요구하죠. 이번에는 그 동기가 더 문제입니다. 바로 주변의 이교도 국가들을 따라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합니다. 페인은 바로 이 지점을 꼬집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영광은 다른 민족들과 달라지는 것에 있었는데도 그들은 어리석게 남들을 흉내내려고 했다는 거죠. 페인은 여기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바로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건 정말 강력한 논거입니다. 왕을 세우려는 인간의 열망이 단순히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에 대한 반역이자 배신 행위라고 직접 규정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그 끔찍한 결과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왕을 세우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낱낱이 경고하라고 지시합니다. 너희 아들들은 강제로 징집돼서 전쟁터로 끌려갈 것이고 너희 딸들은 왕궁의 하녀가 될 것이다. 너희가 가진 가장 좋은 땅과 재산의 10분의 1을 빼앗길 것이다.
결국 너희는 그 왕의 종이 되어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게 될 것이지만 그땐 나도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은 이 모든 끔찍한 경고를 듣고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외쳤죠. 그리고 그들의 죄는 신의 징벌로 확증됩니다. 건기인 밀수확 시기에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린 거죠. 이것을 본 백성들 스스로도 우리가 왕을 구하는 큰 악을 저질렀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페이는 그의 성경적 논증을 아주 강력하고도 도발적인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거죠. 페인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군주제에 대해 명백하고 직접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이 참이라면 군주제는 신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군주제를 정부의 교황제도, 포포리 오브 가버먼트라고 부릅니다. 이건 당시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도였던 독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비유였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신과 인간 사이에 불필요하게 끼어든 교황의 권위를 비판했던 것처럼 페인은 군주제 역시 국민과 그들의 당연한 권리 사이에 부당하게 끼어든 폭압적인 시스템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정치적인 악을 넘어 거의 종교적인 악으로 규정해버린 거죠. 토머스 페인의 상식, 이건 그냥 책이라고 할 수가 없죠. 미국 독립이라는 거대한 불길에 기름을 부은 하나의 선언문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볼 3부에서 페인은 이제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고 말하면서 왜 지금 당장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만 하는지를 아주 명쾌하고 강력한 논리로 펼쳐나갑니다. 페인은 시작부터 이 싸움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건 그냥 세금 좀 더 내고 덜 내고 하는 지역적인 분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대륙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고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선언합니다. 싸움의 격을 인류 전체의 문제로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인은 우리한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지 말라고 시야를 확 넓혀서 더 멀리 보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한 국가의 미래라는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다고 말이죠. 이 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죠. 지금은 그냥 핀으로 살짝 긁은 작은 상처 같아 보여도 나무가 자라면서 그 상처가 흉측하게 커지는 것처럼 지금의 사소한 분열이나 잘못된 선택은 미래 세대에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흉터로 남게 될 거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자, 새로운 시대의 여명. 페인은 주장합니다. 이제 논쟁은 끝났다.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페인은 역사에 아주 명확한 선을 하나 긋습니다. 바로 1775년 4월 19일 렉싱턴 콩코드 전투가 벌어진 날이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다시 합쳐보자, 화해하자 이런저런 논의가 가능했지만 일단 총성이 울린 이상 그런 낡은 주장들은 이제 작년 달력처럼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논쟁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행동으로, 무력으로 승부를 결정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페인이 뭘 하냐면요. 영국하고 계속 잘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왕당파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아주 논리적으로 부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경제 논리입니다. 그래도 영국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생각 때문에 독립을 주저하고 있었거든요. 꽤나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죠. 페인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고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천만에요.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거죠. 미국의 번영은 영국 덕분이 아니라 식량처럼 우리 스스로 가진 자원과 능력 덕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필수품들은 유럽 어디에나 팔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영국이 없었다면 훨씬 더 잘 살았을 거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의 성장은 영국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이룬 거라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와닿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젖 먹고 잘 컸다고 해서 평생 젖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더 영양가 있는 고기를 먹어야죠.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영국이라는 젖을 먹고 컸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그걸 떼고 스스로 고기를 찾아야 할 만큼 성숙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반박은
군사적 보호 문제입니다. 강력한 영국군이 있었기에 우리가 안전했던 거 아니냐? 이것도 왕당파들의 아주 중요한 주장이었죠. 그런데 페인은 여기서 영국의 속내를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그들이 말하는 보호는 우리에 대한 애정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순전히 자기들의 이익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미국인을 지킨 게 아니라 미국 땅을 통해 얻는 자기들의 이익을 지켰을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나 스페인이 왜 우리의 적이겠어요? 우리가 미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영국의 식민이기 때문에 덩달아 적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저절로 평화를 얻게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영국에 묶여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유럽의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이제 페인은 가장 감정적이고 까다로운 문제, 바로 영국이 우리의 어머니 나라, 즉 모국이라는 주장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페인은 이 모국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려는 아주 교활하고 이기적인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미국의 진짜 부모는 영국이 아니라 유럽 전체다. 이건 정말 대라른 관점의 전환인데요. 미국은 영국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오히려 영국을 포함한 유럽 대륙 전체의 폭정을 피해서 도망쳐온 사람들이 세운 피난처라는 겁니다. 그러니 영국만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건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부모라는 비유를 역으로 이용해 영국을 공격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영국이 부모라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식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냐는 거죠. 심지어 짐승도 자기 새끼는 안 잡아먹는다면서요.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부모가 아니라 비난받아 마땅한 괴물이라는 통렬한 비판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거였다면요. 이제부터 페인은 영국과의 관계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지 그 대가를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영국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는 유럽 전쟁에 질질 끌려 들어가고 영국이 전쟁만 했다면 우리 무역길은 막혀버리고 잘 지낼 수 있었던 나라들과 괜히 적이 되고요. 결국 우리는 그냥 영국 정치판에서 자기들 필요할 때 무게를 더하는 저울추 신세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생각할수록 이상하잖아요? 이 거대한 대륙이 저 멀리 있는 작은 섬나라의 지배를 영원히 받는다는 게 말이죠. 페인은 여기서 자연의 법칙까지 끌어옵니다. 우주를 보세요. 위성이 행성보다 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작은 섬이 거대한 대륙을 지배하는 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영국은 유럽 시스템에, 미국은 미국 자체의 시스템에 속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자들의 감정을 더 깊이 파고듭니다. 부모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어정쩡하고 불안한 상태를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거냐고 묻는 거죠. 이건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끝내야 할 문제지 다음 세대에게 이 짐과 빚을 떠넘기는 건 비겁한 짓이라고요. 여기서부터 페인의 논리는 그야말로 폭발하는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이성적인 계산은 잠시 접어두고 당신의 심장과 인간성에 한번 직접 물어보라고 외치는 거죠. 그는 화해라는 단어를 자연이라는 시금석, 즉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돌 위에 올려놓고 시험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이게 과연 인간적으로, 본성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거죠. 그리고는 이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땅에 불을 지르고 칼을 들이댄 그 권력을 앞으로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하나로 추상적인 정치 문제가 순식간에 내 가족과 내 삶을 파괴한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느냐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본능적인 문제로 바뀌어버립니다. 쉴 틈도 없이 질문이 쏟아집니다. 당신 집이 불에 탔습니까? 당신 재산이 눈앞에서 파괴됐나요? 그들 손에 부모나 자식을 잃었습니까? 이 질문들은 듣는 사람을 가장 끔찍한 비극의 한복판으로 강제로 데려다 놓습니다. 이런 질문들 앞에서 화해라는 단어는 공허하게만 들릴 뿐이죠. 그리고 이어서 아주 강력한 도덕적 심판을 내립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그 살인자들과 웃으며 악수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인간이길 포기한 겁쟁이이자 권력에 아부하는 아첨꾼의 뿐이라고요. 이건 더 이상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인간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페인은 자연까지 목소리를 낸다고 말합니다. 학살당한 사람들의 피, 고통받는 자연에 흐느끼는 목소리가 하나같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다 라고요.
이건 더 이상 인간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우주의 순리이자 운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파괴와 단절의 논리를 끝낸 페이는 이제 마지막으로 독립된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그 위대한 창조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독립이 대체 뭐냐? 페이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우리 법을 만들 거냐?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왕이 내 마음에 드는 법 아니면 다 안 돼! 라고 말하는 걸 그냥 듣고 살 거냐? 바로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어설프게 화해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페이는 그게 바로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영국이 당장 몇 가지 나쁜 법을 없애준다 해도 왕에게 남은 권력으로 결국엔 더 교묘한 술책을 써서 우리를 다시 억압할 거라는 거죠. 임시방편은 더 큰 재앙을 부를 뿐이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럼 왕이 없으면 나라는 누가 다스리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페이는 이렇게 답합니다. 미국의 왕이 어딨냐고요? 친구요, 진짜 왕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십니다. 지상의 왕은 필요 없다는 선언이죠. 그러고 나서 정말 이 시대를 뒤흔든 가장 혁명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미국에서는 법이 바로 왕이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 그 자체가 최고 권력이라는 것. 이건 군주제가 당연했던 세상에 던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이걸 상징하는 하나의 의식을 제안하는데요. 정말 극적입니다. 먼저 신성한 법전 위에 우리의 헌장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왕관을 얹어서 이제부터는 법이 왕이다 라는 걸 세상에 공표하는 거죠. 그리고 의식이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왕관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에게 흩뿌리는 겁니다. 주권이 왕 한 사람에게서 모든 국민에게로 완전히 넘어왔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여, 폭군에 맞서 싸울 용기가 있다면 모두 일어서십시오. 지금 낡은 세상은 온통 억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이 단지 미국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억압받는 모든 인류를 위한 싸움이라고 그 의미를 드넓게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글에 마칩니다. 과연 아메리카는 억압받는 인류를 위한 마지막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미국의 독립이 가진 세계사적 의미와 그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들며 긴 여운을 남깁니다. 때는 1776년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그야말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계속 영국의 식민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독립이라는 미지의 길을 갈 것인가. 바로 이 거대한 질문 앞에서 모두가 고뇌하던 그 순간, 토머스 페인이라는 한 인물이 쓴 작은 책, 상식이 마치 들판에 던져진 불꽃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이 책은요, 그냥 단순한 정치 팸플릿이나 선동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 시대의 정신을 뒤흔든 선언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더 이상 식민지 백성이라는 낡고 초라한 옷을 입고 있을 수 없는지, 왜 자유로운 공화국의 시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날카로운 논리와 뜨거운 열정, 그리고 누구도 반박하기 힘든 냉철한 계산으로 증명해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책이 과연 어떤 논리로 한 대륙 전체의 마음을 사로잡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는지 그 핵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머스 페인 주장의 모든 것, 그 정수는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죠. 이제는 헤어질 때다. 지금이야 당연하게 들릴지 몰라도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화해나 타협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영국과 잘 이야기해서 예전의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미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페인은 이 한마디로 그 모든 미련과 환상을 그냥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더 이상 협상이나 타협의 여지는 없다.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결별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문장은 앞으로 펼쳐질 그의 모든 주장을 이끌고 가는 아주 대담하고 장엄한 서곡과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페인은 왜 그렇게까지 화해를 경계했을까요? 왜 그토록 단호하게 헤어져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그는 영국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봉합해보려는 시도가 단순히 순진한 희망사항일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의 미래 전체를 올가매는 아주 위험천만한 망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는 당시 화해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내세우던 근거들을 하나하나 아주 논리적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페인은 우선 이 관계의 본질부터 바로 잡고 들어갑니다. 그 핵심적인 오해를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는 거죠. 당시 많은 미국인들은 영국을 어머니의 나라, 즉 모국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페인은 그게 다 감상적인 착각에 불과하다고 일갈합니다. 영국의 모든 행동은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그런 따뜻한 애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신들의 무역과 지배권이라는 차갑고 계산적인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영국이 프랑스나 스페인으로부터 아메리카를 지켜준 건 아메리카가 예뻐서가 아니라 프랑스나 스페인이 영국의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메리카는 아메리카의 적들로부터 보호받은 게 아니라 영국의 적들로부터 보호받았을 뿐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화해론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영국 덕분에 이만큼 성장한 건 사실 아니냐고요. 여기에 대해 페인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응수합니다. 맞다. 아이는 젖을 먹고 자란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자랐다고 해서 평생 젖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아이가 성장하면 더 영양가 있는 고기를 먹어야 하듯이 이제는 하나의 성숙한 대륙으로 성장한 아메리카에게 영국과의 종속관계는 더 이상 성장을 돕는 영양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일 뿐이라고요.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이 미래의 발목을 접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정말 강력하고도 상식적인 논리죠. 한 걸음 더 나아가 페인은 아메리카의 정체성 자체를 영국이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립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 땅은 영국의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만의 땅이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 시민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 대륙 전역에서 목숨을 걸고 이 바다를 건너온 모든 사람들의 피난처입니다. 라고요. 여러분의 이웃 중에는 프랑스에서 온 사람도 있고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메리카의 진정한 모국은 영국이라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자유를 향한 인류의 열망 그 자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국에 대한 편협하고 낡은 충성심에서 벗어나 이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형제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는 거죠. 페인은 심지어 자연 그 자체에서 지리에서 독립의 근거를 찾아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펼쳐보세요. 영국과 아메리카 사이에는 3,000마일, 거의 5,000km에 달하는 광활한 대서양이 놓여 있습니다. 페인은 이 엄청난 물리적 거리가 단순히 지리적인 사실에 그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이건 창조주가 인간에게 보내는 명백한 신호라는 겁니다. 자연의 섭리 자체가 이 두 땅이 서로 간섭하지 않는 별개의 시스템으로 존재하도록 설계했다는 거죠.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하늘의 뜻인데 작은 섬나라 영국이 이 거대한 대륙 아메리카를 지배하려는 것은 이 자연의 질서를 거역하는 오만하고 부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겁니다. 이제 페인의 목소리는 차가운 이성의 영역에서 뜨거운 감성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논쟁을 하지 않아요. 화해를 논하는 사람들의 안락한 서재에서 독자들의 멱살을 잡아 끌고 전쟁의 참상이 벌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현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화해라는 그 점잖은 단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공허하고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냐고요. 당신 직접 겪어봤냐고 묻는 겁니다.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롭고 개인적으로 파고듭니다. 추상적인 정치 논쟁이 당신의 문제, 바로 내 눈앞에서 내 평생의 노력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극도로 개인적인 비극으로 전환됩니다. 페인은 이 질문을 통해서 아직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과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 거대한 감정의 간극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아직 안전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이들의 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정적인 호소는 인간이 가진 가장 소중한 존재, 바로 가족의 고통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내 아내와 아이들이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비참한 모습을 목격하고도 과연 그 가해자와 웃으면서 화해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 앞에서 화해는 더 이상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는 비굴하고 굴욕적인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뼈아픈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화해란 애초에 불가능한 단어였던 겁니다. 페인은 영국의 위대한 시인 존 밀턴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화해 불가론을 마무리합니다. 영국 왕실이 가한 폭력과 억압은 이미 용서나 치유의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는 겁니다.
한번 깊게 베이고 고마버린 상처 위에선 결코 새로운 신뢰의 싹이 자라날 수 없듯이 영국과 아메리카의 관계는 이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남은 길은 미련 없이 과거를 끊어내고 완전한 단절로 나아가는 것뿐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자, 이렇게 감정적인 상처가 너무 깊어서 화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친 페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이 관계가 왜 실질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지 그 부조리함을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감정에만 호소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근거들을 들이대면서 식민 통치라는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페인은 여기서 또 한 번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비유를 제시합니다. 우주를 보세요. 자연계 어디에서도 거대한 행성이 자신보다 훨씬 작은 위성의 주위를 맴도는 법은 없습니다. 그 반대죠. 작은 위성이 거대한 행성 주위를 돕니다. 이제 바로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과 아메리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거대한 대륙인 아메리카가 저 멀리 떨어진 작은 섬나라인 영국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연의 보편적인 순리를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상식과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관계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결국 각자의 올바른 궤도를 찾아가는 것이 필연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설령 정말 기적적으로 영국과 최상의 조건으로 화해한다고 칩시다. 페인은 그 관계 자체가 아메리카의 미래를 망칠 온갖 함정으로 가득 차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이 유럽의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면 아무 상관도 없는데 우리 아들, 우리 남편들이 전쟁터에 끌려가 피를 흘려야 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 열심히 법률을 만들어도 수천 마일 떨어진 영국왕의 기분에 따라 그 법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똑똑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정착하고 자신의 재산을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이 관계는 아메리카의 발전을 돕는 게 아니라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족쇄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제 페인은 독립이 왜 옳은가를 넘어서 왜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지 그 시급성을 역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완벽한 기회의 창이며 만약 이 순간을 놓치게 되면 다시는 이런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도대체 왜 나중에 아니라 바로 지금이어야만 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주저함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결단의 순간은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따져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무르익어서 마치 운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독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갑론을 박하며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가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왜 지금이냐? 페인은 아메리카가 처한 전략적인 최적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불과 얼마 전에 프랑스와의 큰 전쟁,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덕분에 아메리카에는 실전 경험이 아주 풍부한 군인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동시에 인구는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병력으로 동원할 사람도 충분합니다. 즉, 숙련된 경험과 풍부한 병력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역사상 유례 없는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만약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50년 후에는 인구는 훨씬 더 많아지겠지만 전쟁을 직접 겪어본 세대는 모두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그때는 싸울 줄 모르는 민간인들만 남게 된다는 아주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페인에게 망설임은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메리카가 가진 가장 강력한 전략적 무기들을 스스로 내다 버리는 행위였어요. 예를 들어 강력한 해군을 건설하는 데 필수적인 최상급 목재는 계속 소모되고 있습니다. 전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서부의 광활한 미개척지도 언젠가는 주인이 정해지거나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은 영국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있지만 만약 어설픈 평화가 찾아오면 각 지역, 각 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분 오열될 위용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국가도 사람과 같아서 젊고 활기찰 때 좋은 습관, 즉 훌륭한 헌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금이 바로 그 씨를 뿌릴 시기라고 긴급한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페인은 단지 감정이나 철학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독립이 결코 뜬구름 잡는 몽상이 아니라 충분히 계산이 서고 이길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임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아주 냉철한 숫자와 데이터를 독자들 앞에 제시합니다. 사람들의 가슴뿐만 아니라 머리까지도 완벽하게 설득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제부터 페인의 이기는 전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됩니다. 우선 그는 즉 대영 제국의 약점부터 드러냅니다.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세계 최강처럼 보였지만 그 실상은 1억 4천만 파운드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영국은 무한정 전쟁에 돈을 쏟아부을 수 없으며 겉보기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계산이 등장합니다. 당시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며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막강한 영국 왕립 해군, 그 전체의 가치를 몽땅 합쳐도 고작 350만 파운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건 영국의 국가 부채의 4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페인은 이 숫자를 통해 넘사벽처럼 보였던 대영 제국의 상징, 그 무적 함대가 실은 우리가 감당 불가능한 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물론 페인은 이 숫자를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국의 공식적인 해군 목록을 입수해서 100개의 대포를 실은 거대한 전함부터 작은 정찰선인 슬루프까지 각 함급별 건조 비용을 아주 조목조목 계산해서 이 총액을 산출해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아메리카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함대를 우리 손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자신의 주장에 아주 강력한 신뢰를 더한 거죠. 게다가 아메리카 대륙은 그 자체가 해군 강국이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춘 거대한 천연 공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배를 만들 때 방수 처리용으로 쓰는 타르, 배 뼈대를 만드는 데 쓰이는 최상급 목재, 대포를 만드는 고품질 철, 도출을 이는 밧줄까지 이 모든 핵심 원자재가 이 땅에서 풍부하게 생산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열강들은 이 모든 것을 비싼 값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비용적, 전력적 우위였던 거죠. 자, 이제 페인은 논리적, 감정적, 그리고 실리적인 논증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장에 이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으며 선택의 순간이 왔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식민지 앞에 놓인 두 갈래의 미래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죠. 이것은 단순한 정책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선택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페인은 독립선언이 왜 그토록 시급한지 아주 현실적인 국제 외교 전략을 통해 설명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아메리카는 국제법상 그냥 영국의 반란을 일으킨 식민에 불과합니다. 이 상태로는 그 어떤 외국도 공식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꼴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독립을 선언하는 그 순간 우리의 법적 지위는 반란군에서 교전단체이자 합법적인 국가로 격상됩니다. 그래야만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영국의 오랜 경쟁국들이 우리를 돕고 동맹을 맺을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전쟁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끝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아주 실리적인 주장인 거죠. 그래서 페인이 제시하는 최종적인 선택은 영국이냐 독립이냐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질서 있는 창조냐 아니면 혼돈스러운 우연이냐 사이의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 이성이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의 손으로 직접 새로운 정부의 기틀을 세우지 않는다면 언젠가 전쟁의 혼란 속에서 우연히 등장한 어떤 독재자나 군벌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통째로 맡겨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기회는 오직 지금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페인이 꿈꾼 새로운 국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이 비전을 단 한마디로 압축합니다. 아메리카에서는 법이 왕이다. 이 말 정말 엄청난 선언입니다. 지난 수천 년간 인류의 역사에서 왕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페인은 그 구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왕이나 특정 개인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회 구성은 모두가 동등하게 복종하는 법 그 자체가 최고의 권력을 갖는 공화국. 이것이야말로 페인이 제시한 위대한 비전이었고 새로운 시대의 근본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토머스 페인이 던지는 가장 심오하고 영감 넘치는 이 도전적인 질문으로 이 책과의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아메리카의 독립투쟁을 한 나라의 문제를 넘어 인류 전체를 위한 역사적인 기회로 승화시킵니다. 낡은 세상의 온갖 억압과 편견에서 벗어나서 오직 이성과 자유의 원칙 위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이 질문은 250여 년이 지난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고 묵직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페인의 상식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드디어 그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의 기원에서부터 군주제의 모순, 그리고 아메리카가 처한 현실에 이르기까지 페인의 날카로운 시선을 따라왔는데요. 이제 그의 주장이 그야말로 정점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미국 독립을 위한 가장 궁극적이고 또 가장 시급한 논거들을 펼쳐 보이는 마지막 장이죠. 여기서 페인은 더 이상 철학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아요. 왜 바로 지금 행동해야만 하는가? 그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증거들을 우리 앞에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펼쳐놓습니다. 자, 당시 식민지에 살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을 질문입니다. 그래, 독립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과연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일까? 혹시 너무 이른 건 아닐까? 우리가 정말 준비가 됐을까? 이 질문이야말로 그 시대의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던 가장 크고 무거운 고민이었을 겁니다. 페인은 바로 이 문제, 이 타이밍과 준비 상태라는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 망설임에 대한 페인의 대답은 정말 단호하고 심지어 운명적이기까지 합니다. The time has found us.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 때가 우리를 찾아왔다 정도가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시간을 고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역사적인 사건의 흐름, 그 거스를 수 없는 필연성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독립의 최적기로 만들어버렸다는 선언이죠.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아니라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이 소명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는 강력한 외침인 셈입니다. 그럼 페인은 도대체 뭘 믿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이렇게까지 확신했을까요? 막연한 희망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자, 이제부터 페인이 제시하는 아메리카에 대한 능력에 대한 자신감 넘치는 평가를 아주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그는요, 식민지 주민들이 마음속 깊게 가지고 있을 법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나약함, 준비 부족에 대한 걱정을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박살내버립니다. 페인이 진정한 힘의 원천을 어디서 찾는지 이 대목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는 단순히 인구가 많다고 땅이 넓다고 강한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 우리의 위대한 힘은 숫자가 아니라 단결에 있다. 바로 이겁니다. 페인이 영광스러운 연합이라고 표현한 이것이야말로 아메리카의 진짜 힘이라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각 식민지들이 제각각 흩어져 있으면 그냥 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의 대륙으로서 하나의 공동 목표 아래 똘똘 뭉쳤을 때 그 힘은 저 거대한 대용제국과도 맞설 수 있을 만큼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페인이 본 아메리카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잠재력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점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입니다. 바로 돈 문제예요. 재정 상황이죠. 당시 세계 최강 대영제국은요, 무려 1억 4천만 파운드가 넘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규모의 국가 부채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이자로만 매년 400만 파운드 이상을 내야 했으니 말 그대로 빚더미 위에 세워진 제국이었던 셈이죠. 자, 그런데 아메리카는 어떻습니까? 아주 깨끗합니다. 국가 부채가 단 한 푼도 없었어요. 이게 그냥 우린 빚이 없어서 좋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는요, 이건 거의 결정적인 전략적 우위나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 군대를 조직하고 전쟁을 치르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적 유연성과 잠재력에서 이미 영국을 압도하고 시작한다는 뜻이니까요. 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이 가진 또 다른 강력한 무기를 지목합니다. 바로 이 땅 그 자체에 잠재된 풍부한 천연 자원들이죠. 타르, 목재, 철, 밧줄, 삼배, 심지어 화약의 핵심 원료인 초석까지. 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한 물건 목록이 아닙니다. 당시 한 국가의 힘, 특히 바다를 지배하는 해군력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필수 전략 자원들이었어요. 페인은 이걸 보여주면서 말하는 겁니다. 보라, 우리는 자급자족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다른 나라에 손을 벌리거나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독립국가로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거죠. 페인의 분석은 인구 문제라는 정말 미묘하고도 중요한 지점까지 파고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현재 인구는 우리의 필요에 행복하게 비례하므로 누구도 게으를 필요가 없다. 와, 이 분정은 정말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인구가 너무 많았다면 무역이 끊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굶주렸을 겁니다. 지켜야 할 항구 도시도 너무 많아서 방어가 불가능했겠죠. 반대로 인구가 너무 적었다면요? 군대를 꾸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페인은 바로 지금의 인구 규모가 군대를 구성하면서 동시에 그 군대를 먹여 살릴 새로운 내부 경제를 유지하기에 완벽하게 균형 잡힌 상태, 그야말로 골디락스 상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역이 줄어서 생긴 놀고 있는 인력은 군인이 될 수 있고 그 군대가 필요로 하는 물자는 거꾸로 새로운 국내 산업을 일으키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페인의 실질적인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해군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독립이라는 철학적인 생각을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달성 가능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바꾸기 위해 해군의 필요성을 아주 강력하게 역설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메리카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한 수였던 거죠. 아니, 왜 해군이 그렇게까지 시급했을까요? 페인은 아주 생생하고도 좀 충격적인 예시를 하나 듭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흔한 해적 한 명이 대포 14심 육문을 실은 배 한 척으로 델라웨어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필라델피아 전체를 위협하고 원하는 만큼 돈을 뜯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건 그냥 필라델피아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끝없이 이어진 해안선을 가진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너무나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죠. 바다를 지킬 힘이 없다는 건 곧 국가 안보 자체가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페인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아메리카에 차고 넘친다고 확신하죠.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조선업은 아메리카의 가장 큰 자부심이며 머지않아 전 세계를 능가하게 될 것이다. 이건 그냥 막연한 희망이나 애국심에 기댄 말이 아니었어요. 앞에서 봤잖아요. 아메리카는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목재, 타르, 철 같은 모든 자원을 대륙 안에 다 가지고 있었죠. 광대한 해안선과 이 풍부한 자원의 결합, 이것이야말로 아메리카가 조선업에서 세계 최고가 될 운명을 타고났다는 페인의 굳건한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여기서 페인은 그냥 감정에만 호소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냉철하게 숫자를 들이밀죠. 그는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영국 해군의 데이터를 직접 가져와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게 바로 1757년을 기준으로 계산된 영국 해군 함대 전체의 상세한 비용 내역입니다. 페인은 이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다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만의 해군 건설이 사실은 충분히 해볼 만한 과제라는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350만 파운드. 네, 바로 이 숫자가 당시 세계 바다를 지배했던 영국 해군 전체의 가치였습니다. 페인은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일부러 딱 제시합니다. 왜일까요? 오히려 그 거대함의 실체를 파악하고 우리가 통제 가능한 목표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적의 힘을 막연하고 신화적인 영역에서 끌어내려 우리가 계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숫자의 영역으로 가져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야말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영국 국가 부채의 20분의 1만으로 아메리카는 2배 더 큰 해군을 가질 수 있었다. 이 한 문장이 사실상 모든 걸 말해줍니다. 앞에서 영국 빚이 1억 4천만 파운드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350만 파운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아니 오히려 저렴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페인은 재정적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해군 건설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이 아니라 영국의 빚더미와 비교하면 오히려 값싼 투자이며 빚 없는 아메리카의 재정 능력으로는 영국을 압도하는 해군력을 확보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정말 놀라운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죠. 자, 지금까지 아메리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 페인은 왜 그것을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지로 논의의 초점을 확 옮깁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아주 독특하고도 덧없는 기회의 창이라고 주장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페인의 시간 인식은 정말 명확하고 전략적입니다. 그는 현재를 완벽한 골든타임이라고 봐요. 한번 보시죠. 과거, 그러니까 이전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전쟁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은 많았지만 독립을 추진할 인구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떨까요? 40, 60년 후에는 인구는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겠지만 전쟁을 직접 겪어본 세대는 다 사라지고 군사적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현재라는 겁니다. 지난 전쟁의 경험이 아직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동시에 인구는 독립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성장한 이 두 가지 황금 조건이 완벽하게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이 전략적인 창문은 곧 닫힐 것이라는 아주 긴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지체했을 때의 위험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페인은 우리가 계속 꾸물거릴 경우 닥쳐올 수 있는 끔찍한 미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첫째, 공동회적인 영국이 사라지면 식민지들 사이에 내부 분열과 갈등이 싹틀 거라는 거죠. 둘째, 정부가 없는 이 혼란을 틈타 어떤 운 좋은 악당, 다시 말해 독재자가 나타나 권력을 훔쳐갈 수 있습니다. 셋째, 서부에 있는 저 광활한 미개척지를 팔아서 새로운 국가의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영영 잃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을 통해 힘들게 얻은 군사적 교율과 조직력의 소중한 교훈을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페인에게 지연은 그냥 현상 유지가 아니었어요. 더 어렵고 더 위험하고 더 비참한 미래를 스스로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위였던 거죠. 이제 페인의 주장은 감정적인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그는 영국 왕실과 화해할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마저도 완전히 그리고 아주 격렬하게 거부합니다. 화해는 더 이상 선택지에 있는 옵션이 아니며 그저 위험하고 달콤한 환상일 뿐이라고 단언합니다. 페인의 분노에 불을 붙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 국왕의 연설이었죠. 그는 국왕의 연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과 공공선, 그리고 인류의 존재에 대한 고의적이고 대담한 비방. 한마디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소리라는 거죠. 식민지 주민들을 겁주려고 했던 왕의 말이 오히려 그의 폭군적인 본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저 사람과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구나라는 확신, 즉 독립의 필요성을 모두에게 증명해버린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말 강력하고 잊을 수 없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대들은 우리에게 지나간 시간을 되돌려줄 수 있는가? 매춘부에게 예전의 순수함을 되돌려줄 수 있는가? 페인은 영국이 저지른 만행으로 인해 아메리카가 입은 상처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 번 깨져버린 신뢰, 한 번 더럽혀진 관계는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영국과 아메리카 사이의 유대는 이제 영원히 끊어졌다는 돌이킬 수 없는 선언입니다. 이 역사적인 표현 한마디로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루비콘 강은 건넜다. 이건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내전으로 가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렸을 때 사용했던 말이죠. 페인은 이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도 이미 그 강을 건넜다고,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고 되돌아갈 길은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말로 싸우고 탄원서를 보내는 시간은 이제 끝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독립을 향해 앞으로 전진하는 것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격렬한 논쟁의 끝에서 페인은 갑자기 시야를 확 넓혀 가장 영감 넘치고 원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는 미국의 독립이라는 대의를 단지 한 대륙의 지역적인 문제를 넘어 전 지구적이고 역사적인 중요성을 지닌 사건으로 격상시키죠. 이건 바로 새로운 세상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곳이야말로 페인이 제시한 새로운 아메리카 정부의 핵심, 그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절대 정부에서는 왕이 법이지만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법이 왕이어야만 한다. 수천 년간 인류는 왕 한 사람의 변덕이 곧 법인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페인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아메리카에서는 그 어떤 개인도 아닌 법이 최고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심지어 최고 권력자조차도 법 아래에 있는 나라. 이것은 당시 유럽의 모든 군주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진정으로 새로운 정치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비전은 아메리카 대륙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페인은 아메리카가 단지 자신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자유를 위한 하나의 성소, 즉 전 세계의 폭정에 의해 박해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이것은 아메리카의 독립이 단지 자신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싸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 인류적인 사명임을 천명하는 정말 심오하고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이 책 그리고 저희의 긴 분석을 페인의 가장 숨막히고 강력한 선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시 시작할 힘을 우리 손에 쥐고 있다. 이 한 문장에 담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메리카라는 프로젝트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과 그에 따르는 엄청난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독립선언을 넘어서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기회, 즉
낡은 세상의 모든 억압과 모순을 버리고 자유와 이성이라는 원칙 위에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페인이 던진 이 거대한 질문과 가능성은 25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고 묵직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